수술을 해야 되나? 시술을 해야 되나? 디스크라는 진단을 받으면요, 아마 그런 부분이 가장 걱정이실 것 같아요. 앞서서 디스크의 원인이 힘을 주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안녕하세요 원장님. 친구 어머니가 허리도 아프시고 다리가 저리다 해서 MRI를 찍으셨더니 디스크라고 하시더라고요. 다리가 주로 저리시다는데 디스크는 주로 이렇게 다리가 저린 건가요? 아이고, 디스크가 있으셨군요. 디스크는 상황에 따라서 증상이 조금씩 달라요. 대부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증상이 바로 다리 저림입니다. 허리 통증은 사실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엉덩이가 아프거나 저리기도 하죠. 허리 어느 부분에서 디스크가 발생했느냐에 따라서 다리 저림의 위치가 좀 다르기도 합니다. 허리뼈가 5개인데요. 허리뼈 1번에서 3번까지 위쪽 허리에 문제가 생기면요, 허벅지 앞쪽이 저리거나 뻐근합니다. 그리고 엉덩이 옆쪽 고관절이 저리거나 불편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자다가 여기가 이렇게 눌리면 잠에서 깨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은 바로 위에 있는 디스크 1번에서 3번까지 문제가 생기면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 4번에서 5번, 즉 아래쪽 허리에 디스크가 생기면 주로 허벅지 뒷면하고요, 종아리까지가 저리고 불편하게 됩니다. 다리가 저린 위치만 봐도 사실은 어디쯤 문제가 생겼는지 유추할 수가 있는 셈이죠. 그럼 디스크가 생기는 원인은 뭔가요? 네, 허리뼈는 단단하죠. 이렇게 우리 척추가 단단한 뼈로만 이루어져 있다고 한다면 걷거나 뛸 때 혹은 또 움직일 때마다 그 충격이 고스란히 전부 머리로 전해질 겁니다. 그래서 뼈하고 뼈 사이에 몰랑몰랑한 찹쌀떡 같은 조직을 만들어 놓은 거죠. 충격이 머리까지 전해지지 말라고요. 찹쌀떡이라는 표현을 왜 쓰냐면요, 찹쌀떡 보면은 조금 탄성이 있는 겉면이 있고요, 그 안에는 조금 더 몰랑한 속이 들어있잖아요. 이 겉면 싸고 있는 조금 단단한 조직과 안쪽에 조금 더 몰랑한 조직, 디스크도 찹쌀떡처럼 겉에는 좀 단단한 섬유륜이라는 조직이 둘러싸고 있고요, 그 안쪽에는 조금 더 몰랑몰랑한 수핵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찹쌀떡들이 허리뼈하고 뼈 사이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걸을 때마다 충격을 흡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원래 우리가 태어날 때는요, 아주 적당하게 밀봉이 잘 돼 있어요. 튀어나오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허리를 한쪽으로 기울였으면요, 한쪽으로 자꾸 기울여서 짓누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한쪽으로 짓눌린 디스크가 옆으로 밀리는 힘을 자꾸 받겠죠. 처음에는 우리가 찹쌀떡을 꾹 눌러가지고요, 찹쌀떡 옆쪽이 좀 펑퍼짐하게 이 튀어나온 것처럼 부풀게 되는데, 이거를 디스크에서는 팽리운, 벌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푸는 정도에서도 지속적으로 한쪽으로 미는 힘이 발생하면요, 급기야는 겉을 싸고 있는 섬유륜이 손상이 되면서 안쪽에 있던 수핵이 밖으로 좀 나오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를 돌출, 프로트루전이나 정도에 따라서 익스트루전이라고 부르게 되죠. 흔히 우리가 왜 디스크가 터졌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이것처럼 수액이 좀 돌출되는 상태를 이르는 말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디스크가 발생하는 원인은요, 자꾸 한쪽으로 기울여서 미는 힘을 준 게 가장 큰 요소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우리 디스크는요, 이렇게 앞면에 있는 이쪽보다는요, 섬유륜이 뒤쪽 면이 더 약해요. 그래서 뒷면이 벌어지는 자세, 즉 요렇게 이런 자세를 하고 물건을 들다가 갑작스럽게 디스크 생기시는 경우들 많거든요. 뒷면이 벌어진다는 건 허리가 이렇게 둥그러지는 자세예요. 이런 거를 자주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무거운 거 제일 많이 드는 직업이 혹시 뭔지 아세요? 글쎄요, 무거운 거 드는 직업이야 많지만 제일 많이 드는 직업이 뭘까요? 네, 뭘까요? 그럼 바로 매일매일 무거운 거를 들어야만 하는 분들, 바로 역도 선수입니다. 역도 선수들 바벨 들 때 어떻게 드는지 TV에서 이제 나오기도 하잖아요. 허리를요, 이렇게 둥글린 상태에서 물건을 드는 경우는 없어요. 허리를 이렇게 쏙 집어넣은 상태에서요, 물건을요 들고 이렇게 올리거든요. 이때 보면 허리가 둥그런 상태에서 올리는 게 아니고요, 뒷면이 이렇게 튀어나오도록 한 상태에서 올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신전, 허리는 딱 닫아놓은 상태에서 물건을 들게 됩니다. 그래야만 자기 체중보다 많은 무게를 들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허리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허리뼈 사이의 디스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쪽은 좀 튼튼하고요, 뒤쪽은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뒷면이 벌어져서 눌리도록 자세를 취하게 되면요, 수액이 뒤로 밀리는 힘에 의해서 튀어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거운 중량을 들어야 하는 역도 선수들은요, 이렇게
허리를 쏙 집어넣고요. 엉덩이를 쭉 빼서요. 이 허리를 이렇게 신전된 상태, 허리에 커브가 살아있는 상태를 만들어 놓고 아주 무거운 바벨을 드는 거죠. 정리를 해보자면요. 디스크가 생기는 원인은 결국은 허리뼈를 한쪽으로 자꾸 기울여서 벌어지는 힘을 준 것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허리 뒷면이 벌어지는 자세, 즉 허리를 이렇게 둥글려 가지고요, 꾸부정하게 한 자세에서 뭔가를 오래 하게 되면 디스크가 발생한다는 거죠. 앉을 때 삐딱하게 앉고 업무 볼 때 구부정하게 앉아 있고, 사실은 이런 잘못된 자세들이 전부 디스크를 일으키는 원인인 셈입니다. 친구 엄마는 심하면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던데 수술을 꼭 해야 하는 건가요, 원장님? 치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디스크라는 진단을 받으면요, 아마 그런 부분이 가장 걱정이실 것 같아요. 수술을 해야 되나? 시술을 해야 되나? 그런데 또 주변에 보면요, 수술이나 시술을 해도 또 아프다는 분들도 많죠. 그래서 또 갈등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고 말이죠. 앞서서 디스크의 원인이 한쪽으로 기울어진 힘을 주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디스크는 생활 습관의 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질병입니다. 치료를 잘 해놔도요, 옆으로 자꾸 기울여서 내리누르는 힘이 반복적으로 작동이 되면요, 다시금 문제를 일으키기 마련이죠. 예전에는 대부분 디스크는 수술을 무조건 해야 되는 질병이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디스크는 수술을 하지 않고도 치료가 된다는 사실을 아시게 됐거든요. 대략 10명 중 8명은 수술 없이 치료가 잘 됩니다. 그러면 수술이 전혀 필요 없냐? 그건 아니에요. 수술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풋드랍입니다. 족하수라고도 부르죠. 다리로 가는 신경이 마비가 되면요, 발목을 움직이는 힘이 약해져요. 걸을 때 발목이 달랑달랑 들리면서 우리가 걷게 되는데요,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러면 발목이 이렇게 아래로 처지기 때문에 제대로 걷기가 힘이 들죠. 이런 경우는 수술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소변에 문제가 생겨도 수술을 적극 고려하셔야 돼요. 대소변을 주관하는 신경총이 눌리게 되면요,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이런 문제 또한 수술의 적응증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렇게 족하수나 아니면 대소변 장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단은 수술보다는요, 보존적인 치료와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서 증상 완화를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 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아까 풋드랍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아마 풋드랍이 뭐냐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풋드랍은 말 그대로 발이 드랍되는 거예요. 떨어지는 건데, 이 풋드랍은 원래 사람이 걸을 때 이렇게 다리를 달랑달랑 움직이면서 걷잖아요. 근데 디스크 때문에 이 정강이 신경이 마비가 되면 발이 걸을 때 이렇게 걸어집니다. 보통은 이렇게 잘 차면서 걷는데 끌려요, 발이. 그래서 보통 풋드랍이 오시면 환자분들이 발목이 안 움직여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다리에 힘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다리에 힘이 없어서 잘 안 걸어지는 것이, 이 발이 끌려가지고 발목이 이렇게 제대로 작동을 못하니까 끌려서 다리에 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시는 건데, 뭔가 다리에 전체에 진짜 힘이 없는 것으로 오인을 하시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자, 풋드랍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하나 먼저 알려드릴게요. 발을요, 앞꿈치를 들고 제자리 걸음을 한번 해보세요. 다리가 저리면서 내가 뭔가 자꾸 다리에 힘이 없는 느낌이다 이러면 반드시 요거 풋드랍 검사입니다. 앞꿈치를 들고 걸어봤을 때 얘가 제대로 안 들린다, 제대로 여기 발이 이렇게 들리는 힘이 좀 약하다 이러면 풋드랍이라고 의심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풋드랍도 사실은 보존적으로 치료를 한 케이스들이 있긴 하지만요, 하지만 모든 경우에 다 그렇다고 말씀드리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그 나이에 따라서도 다르고요, 디스크 컨디션에 따라서도 다르고 근육량에 따라서도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 풋드랍이라고 하면 거의 수술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게 맞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틈틈이 이게 힘이 떨어지지 않는지를 잘 체크하는 것도 무척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드시 수술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치료와 함께요, 생활습관 수정 혹은 교정을 반드시 병행하셔야 완벽하게 디스크로부터 탈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추간판이 뒤쪽은 약하고 앞쪽은 좀 강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꾸 구부정한 자세로 척추뼈를 뒤로 벌리게 되면요, 이 뒤쪽에 있는 이 추간판이 자꾸 이렇게 벌어지는 힘을 받아서요, 안에 있는 수액이 탈출하기 쉬워집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가 자꾸 구부정하게 뭐를 해가지고 동작을 하려고 하면요, 이거는 허리에 굉장한 무리가 돼요. 특히 물건 같은 거 무거운 거 드실 때 말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쑥 드시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디스크한테 엄청난 고통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들 때도요, 사실은 신전 자세, 역도 선수들처럼 똑같아요. 역도 선수들을요, 이렇게 드는 사람 없거든요. 절대로 이렇게 들지 않습니다. 엉덩이를 쫙 이렇게 허리를 쏙 집어넣고요, 이 신전을 유지한 상태로 디스크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닫은 상태에서 물건을 들어서 이렇게 들잖아요. 우리가 역도 선수들처럼 이렇게 들 수는 없습니다만, 물건을 드실 때요, 이렇게 말고요, 무릎을 써서 앉아서 물건을 들어서 올리는 거, 허리에 신전 자세를 좀 일정 정도 유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건을 들 때뿐이 아니고요, 의자에 앉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의자에 앉으면 보통 이렇게 꼬부정하게 앉으시잖아요. 컴퓨터를 한다든지 자판을 칠 때 이렇게 잘 안 하시거든요. 이렇게 꼬부정하게 하면 역시 척추뼈를 이렇게 기울여서 뒤쪽으로 디스크를 미는 힘을 계속 주는 겁니다. 디스크는 앞면보단 뒷면이 약해요. 자꾸 이렇게 되면 뒤쪽으로 수액이 탈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앉을 때도 좀 반듯하게 앉으시고요. 특히 반듯하게 앉으실 때 일부러 이거를 반듯하게 앉으려고 그러면 굉장히 힘이 들고요, 잘 안 됩니다. 이때 한 가지 팁이 있는데요, 엉덩이 밑에 뭔가 좀 높은 물체를 하나 대서요, 요렇게 엉덩이가 이 무릎보다 높이 올라오게 되면요, 허리를 안 펼래야 안 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펴지게 됩니다. 물론 뭐 엉덩이를 깊이 넣고 앉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긴 한데요, 이 밑에 뭔가를 좀 깔면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요, 우리가 운전하실 때요, 보통 이 옆에 이렇게 기어박스에다가 딱 기대고 한 손으로 쫙 운전하시면서 백미러 이렇게 보시잖아요. 요게 전부 다 이 허리 자체에 자꾸 벌어지는 힘을 주는 자세들이에요, 전부 옆쪽으로도. 그래서 운전하실 때도 사실은 의자를 조금 높이시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 엉덩이가 무릎보다 위쪽에 있도록, 혹은 허리 뒤에 뭔가를 살짝, 허리 뒤에 쿠션도 좋습니다. 그래서 허리가 좀 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기왕이면 이 룸미러 자체를요, 요렇게 해서 볼 수 있도록 세팅을 하시면요, 계속 이렇게 운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룸미러 자체를 요렇게 해서는 절대 안 보이도록 세팅해 놓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에요. 내가 허리를 펴서 목을 요렇게 들어야만 룸미러가 보일 수 있도록 일부러 세팅을 그렇게 좀 해 두시면요, 사실은 부득이하게 내가 이렇게 되고 싶어도요, 요걸 보려고, 룸미러 보려고 허리를 한번 펴게 됩니다. 요것도 한 가지 꿀팁입니다. 자, 디스크로 다리 저림이 있는 분들을 위한 집에서 간단히 하실 수 있는 스트레칭 운동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운동은 견인입니다. 디스크에 우리 허리를 당기는 견인 많이 하시잖아요. 사실 집에서 셀프로 하실 수도 있어요. 그게 바로 이 방법인데요, 여기 팔걸이가 있는 의자가 집에 아마 하나쯤 있으실 수 있고요, 제가 좀 이따 팔걸이가 없는 의자밖에 없을 때에도 한번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팔걸이가 있는 의자가 있으시다면요, 자, 요렇게 팔걸이에 양손으로 지지를 해서 버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리에 힘을 쫙 뺀 상태에서요, 팔걸이에 지지를 해서 버티게 되면 허리가 쭉 늘어나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이게 바로 셀프 견인입니다. 이 팔의 힘 때문에 오래 하진 못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허리를 견인해 주는 것만 해도 굉장히 시원하게 느끼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팔걸이가 있다면 팔걸이를 잡고 쭉 견인해 주시는 거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 자, 팔걸이가 있는 의자가 없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냥 아무 의자나 괜찮습니다. 의자 2개만 있으면 되고요, 의자 2개에 양쪽 팔꿈치를 대시고요, 여기를 버텨주시는 거예요. 자, 깍지를 껴시면 훨씬 더 편합니다. 그리고 엉덩이를요, 바닥에 붙였다가 쭉 떼면서 팔 힘으로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 다리가 저리고 불편할 때 이렇게 견인을 해주시는 것만 해도 다리가 굉장히 시원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집에 이런 의자가 없다면요, 집에 있는 책상이나 혹은 식탁도 좋습니다. 이 식탁을 이용해서 견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양쪽 팔로 지지를 한 다음에요, 이렇게 식탁에 일부 기대서요, 다리를 완전히 달랑 들려고 하면 힘들어요. 발에는 붙이고 있지만 다리에 힘을 주지 않고 요 팔에만 힘을 준 상태에서 이렇게 지지를 하게 되면요, 허리 쪽이 쭉 늘어나는 견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다리에 힘을 전혀 안 줬거든요. 이렇게 팔 힘만으로 버티시는 겁니다. 그러면 허리 쪽이 시원합니다. 그런데 뭐 몇 분을 해야 되냐, 몇 초를 해야 되냐, 사실 이거는요, 팔에 힘이 꽤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래 버티시기는 어려워요. 다만 다리가 저리고 이 압박이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잠시 이렇게 견인을 해주시는 것만 해도 사실은 증상 완화에 상당한 도움이 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셀프 견인을 좀 해보시는 거 증상 완화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요, 2021년 척추질환의 환자 수는 1131만 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2%에 육박합니다. 5명 중 1명이 허리 통증을 겪었다는 얘기죠. 이 수치는 10년 전에 비하면 약 2.7% 상승했다고 하는데요. 허리 아픈 사람 혹은 또 디스크로 고생한 사람이 시간이 갈수록 점차 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런 비율은요, 일반적인 다른 나라 OECD 평균에 비추어 봐도 사실 2배 가까이 높은 숫자입니다. 우리 국민들한테 요통 혹은 디스크는 굉장히 흔한 질병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허리가 아픈 사람이 많은 이유는요, 첫 번째가 바로 잘못된 자세입니다. 구부정하고 삐딱하고 이런 자세들이 내 허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디스크의 치료도 중요하지만 골반의 높이 차나 비틀어진 척추를 반듯하게 유지하는 생활 습관 혹은 적절한 교정, 이런 것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혹시 디스크로 다리가 저리고 불편한 분들이 있으시면 오늘 알려드린 셀프 견인과 함께 앉는 자세 등에서 일상생활 습관 교정을 병행하신다면 증상 완화에 분명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통증요정 김학조였습니다. 무작위로 뽑은 40에서 93세 일본 남녀 938명의 허리를 MRI로 촬영을 했더니 60대 이상 인구의 무려 80%에서 심한 협착이 발견된 겁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렇게 척추관이 거의 꽉 막혀 있는 사람들 중에서 겨우 17.5%. 저의 진료실을 찾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아마 협착은 반드시 수술을 해야만 됩니까? 혹은 협착은 도대체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됩니까? 안녕하세요. 통증요정 김학조입니다. 진료실에서 어떤 어머니께서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요즘 내가 걸을 때 다리가 자꾸 저리고 쥐가 나. 그러니까 자꾸 가다가 쉬어가야 되고 걷는 거리도 자꾸 줄어드는 거야. 며칠 전에는 저기 앞에 신호등이 초록색으로 바뀌었는데도 내가 다리가 안 떨어지는 거야. 그 신호 안에 건널 수 있으려나 엄두가 안 나서 말이야.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신 적이 있는데요. 저도 어쩌다가 악몽을 꿀 때가 있습니다. 무서운 악몽 속에서 제 다리가 천근만근 도통 땅에서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앞으로 걸어는 가야 되는데 도무지 걸어지지를 않아서 땀을 쩔쩔 흘리다가 잠에서 깨곤 하죠. 일어나 보니 그저 다행히도 꿈이어서 휴 하고 한숨을 내쉬고 맙니다만, 그 어머님께서는 어쩌면 매일매일을 이런 악몽 속에서 사셨던 셈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웠습니다. 어머님이 이야기하신 이 증상은 바로 척추협착 또는 척추관 협착이라고 불리우는 척추질환의 전형적인 증상이고, 이를 파행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2017년도에 척추협착으로 치료받은 사람은 160만 명 이상이었습니다. 2021년에는 179만 명 이상으로 9.2%가 증가하였고, 연평균 증가율은 2.2%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척추협착으로 치료받은 사람들을 연령대로 보면 50대 이상이 무려 93%를 차지합니다. 노후에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악몽 같은 존재인 셈이죠. 하지만 문제는 통계처럼 우리나라에서 협착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은 점차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점차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우리 사회 구조로 볼 때 멀지 않은 미래에는 이 증상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의 수가 점점 더 가파르게 늘어날 전망이라는 점입니다. 저의 진료실을 찾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아마 협착은 반드시 수술을 해야만 됩니까? 혹은 협착은 도대체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됩니까? 일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과 저의 치료 경험을 합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협착으로 고생 중이신 분들은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시면 향후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데에 도움이 좀 되시리라 싶습니다. 일단 이 이야기를 하려면 척추관이 왜 좁아지는지를 먼저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노화라는 과정을 겪으면서 많은 변화들을 겪게 되죠. 그 중에 하나가 뼈마디가 굵어지는 겁니다. 척추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시간 힘을 견디면서 접촉면이 점차 넓어지며 굵어지게 됩니다. 보통은 그렇게 굵어진 관절마디를 보면 노화에 의해서 망가진 것이라고 이해하기 쉽죠. 하지만 사실은 그 정반대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근육이나 인대가 약해지면 관절이 불안정해집니다. 관절 옆쪽을 꽉 잡고 있던 인대나 근육이 느슨해지는 거죠. 그때 관절의 불안정한 움직임을 보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네, 바로
접촉 면적을 최대한으로 넓히는 겁니다. 척추에 있는 이 관절면들 또한 굵어지면서 최선을 다해서 관절의 안정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주변의 뼈가 굵어지면서 부득이하게 척추 안쪽에 있는 척추관이 좁아지게 되는 셈입니다. 어찌 보면 척추관이 좁아지는 것은 우리 몸의 위대한 적응 과정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 와카야마현에서 2013년 시행되었던 유명한 연구가 하나 있습니다. 무작위로 뽑은 40에서 93세 일본 남녀 938명의 허리를 MRI로 촬영을 했더니 오마이갓 놀라운 결과가 나왔지 뭡니까? 60대 이상 인구의 무려 80%에서 심한 협착이 발견된 겁니다. 척추관의 약 3분의 2가 막혀 있을 정도로 심각한 정도였기 때문에 다리가 저리고 제대로 못 걷는 증상이 없으면 오히려 이상할 정도였던 겁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렇게 척추관이 거의 꽉 막혀 있는 사람들 중에서 겨우 17.5%, 즉 10명 중 2명이 채 안 되는 사람들만이 증상을 호소했다는 점입니다. 나머지 8명은요? 네, 아무런 증상 없이 잘 지내고 있었는데 연구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찍어봤더니 협착증이십니다. 진단을 들은 셈입니다. 척추관이 좁아지면 당연히 다리가 저리고 쥐가 많이 나고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하시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나이가 들면서 척추관이 좁아지는 것은 내 몸이 노화에 적응해가는 자연스러운 과정 중 하나입니다. 증상이 너무 심해서 걷는 거리가 지속적으로 짧아지거나 신경마비로 인해서 다리에 마비나 위축이 오는 정도라면 신경관을 넓히는 적극적인 수술을 고려해야 할 겁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저림의 경우는 척추의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호전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협착 증상이 있는 환자들을 3년간 수술 없이 추적 관찰한 미국의 연구 결과입니다. 전체 환자의 10에서 20%는 3년 뒤 증상이 악화됐습니다. 하지만 나머지는 증상을 유지하고 있거나 심지어 33%는 증상이 개선됐습니다. 수술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상의 연구 결과들을 따르자면 척추협착이라는 질병은 적어도 증상이 있을 때 당장 수술을 하지 않으면 금세 증상이 확 심해지는 그런 질병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당장 마비처럼 시간을 다투는 증상이 아니라면 척추 환경을 개선하면서 보존적인 치료를 충분히 받아보는 것도 괜찮은 선택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 또한 개개인의 환경과 증상의 정도가 다르니까 그에 맞춰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척추 안정화의 효율적인 운동 프랭크입니다. 자, 프랭크는요, 팔 꿈치를 여기를 바닥에 대시는 겁니다. 이렇게 짚는 게 아니고요. 팔을 대시고요. 이렇게 대시고 어깨 너비만큼 대시고 다리도 이렇게 편안하게 뻗으신 다음에요. 너무 엉덩이를 들거나 허리를 젖히면 안 되고요. 일직선이 되도록 유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정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건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너무 힘들지 않은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건 스탠딩 프랭크인데요. 프랭크를 바닥에서 하시기가 사실은 근력이 약한 상태에서는 굉장히 힘드세요. 그래서 바닥에서 하시는 정통 플랭크보다는요, 침대나 탁자 혹은 식탁도 좋거든요. 그래서 약간 높이가 있는 물체에 팔을 대시고 플랭크를 해주시는 거예요. 똑같이 팔꿈치 대시고요. 그리고 다리를 쭉 뻗은 다음에요, 팔은요 어깨 너비로 벌리시면 되고요. 허리는 쫙 편 상태, 엉덩이가 너무 올라가거나 젖혀지면 안 되고요. 딱 수평을 유지하는 정도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정도 유지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근력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지만요, 버틸 수 있는 정도, 너무 힘들지 않은 정도까지만 해주셔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프랭크는 지금 이렇게 벽 프랭크입니다. 왜냐면 대부분 척추관 협착의 증상이 약간 있으시면 이미 근력이 좀 많이 약해지신 상태인 거거든요. 그래서 무리해서 바닥에서 하는 정통 프랭크나 혹은 이거보단 좀 쉽지만 스탠딩 프랭크 보다는요, 그냥 처음에는요 벽 프랭크부터 시작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벽에 이 다리 너비를 어느 정도 벌리느냐에 따라서 운동 효과를 좀 조절하실 수가 있거든요. 조금 운동 강도를 세게 하고 싶다 그러면 벽에서부터 약간 더 멀리 오시면 됩니다. 어깨 너비로 팔을 벌린 상태에서 팔꿈치 아래쪽을요 바닥에 대시고요. 그냥 이 정도만 해도요 허리에 충분히 힘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엉덩이를 너무 젖혀서 넣거나
혹은 위로 올리지만 않으시면 돼요. 그냥 평평하게 유지한다 정도로 요렇게 1, 2, 3, 4, 5 정도 유지하시면 됩니다. 틈틈이 하루에 5, 6회씩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인체를 소우주라고 합니다. 우리의 인체는 우주의 삼라만상처럼 놀라운 질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척추가 불안정해지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관절면을 넓혀서 척추관을 좁히는 것은 우리 몸의 놀라운 적응 과정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 적응 과정이 지나치게 진행되면 우리에게 참기 힘든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척추 협착에서 중요한 부분은 척추의 안정화입니다. 척추 주변의 근육들이 건강해지고 그로 인해 척추가 안정화될 때 우리의 척추 상태 또한 개선될 수 있습니다. 인체는 놀라운 적응력만큼 놀라운 자연 치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무리가 되지 않도록 틈틈이 플랭크 많이 하시고 건강한 허리 가꾸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허리야! 허리에 불편감이 있으시다면 어떻게 자야 불편감이 좀 덜하게 깊이 푹 잘 수 있을까? 동의보감에서 권장하는 수면 자세는 누워자기입니다. 이런 수면 자세를 추천하는 것은 비단 동의보감뿐만은 아닙니다. 미국 국립수면재단에서도 권장하는 자세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통증요정 김학조입니다. 지난밤 잘 주무셨습니까? 아이고 허리야! 이러시면서 자다가 뒤척이시고 혹은 아침에 일어나서 곧바로 앉기도 힘드셨던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런 지옥 같은 밤을 보내시고 나면 혹은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허리에 불편감이 있으시다면 어떻게 자야 불편감이 좀 덜하게 깊이 푹 잘 수 있을까 고민이 되실 겁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요통이 있으신 분들에게 적합한 수면 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예정입니다. 수면 자세에 대해서 분분한 설이 있죠. 하지만 오늘 이야기는 동의보감부터 미국 국립수면재단의 전문가들의 이야기까지 모두 취합해서 진짜로 어떤 자세가 가장 도움이 될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각 수면 자세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주의사항까지도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편한 수면 자세를 찾으시는 많은 분들이라면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수면 꿀팁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분 아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우리 세종대왕님 모르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한 번씩 딱 보기만 해도 벌써 입가에 미소가 지어. 혹시 세종대왕님께서 일생을 심한 요통으로 고생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기록에 의하면 세종대왕께서는 이미 20대 때부터 무릎과 허리가 아팠습니다. 30대에는 허리 통증이 더 심해져서 중국에서 온 사신한테 예를 취하지 못할 정도였었다고 하죠. 또한 스스로를 허리 통증은 내가 평생을 안고 가야 될 숙질이 되었다 라고 표현하실 정도로 지속적인 통증을 겪으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통증을 고치는 의사로서 저는 옛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치료를 했고 어떻게 생활습관 관리를 했을까 참 궁금합니다. 하지만 모든 기록이 남아있지는 않기 때문에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옛사람들의 치료 그리고 관리에 대한 부분을 대략 짐작해 볼 수 있는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 바로 동의보감이죠. 동의보감에서 권장하는 수면 자세는 옆으로 누워자기입니다. 동의보감이 저술된 시기보다 앞선 시기에 사셨던 세종대왕께서도 이렇게 주무셨는지는 사실 알 길이 없습니다. 다만 동의보감 저술 이후인 조선 중기 이후에는 궁궐에서 허리 아픈 왕과 어이의 대화는 대략 이러했을 듯합니다.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허리야! 여보게 어이! 어이! 내가 허리가 심하게 아픈데 어떻게 누워자야 좋겠는가? 라고 물었을 때 아마 어이들은 이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전하, 동의보감에 쓰여있길 옆으로 누워 자는 것이 심기에 이롭다 하였사옵니다 하고 말이죠. 하지만 이런 수면 자세를 추천하는 것은 비단 동의보감뿐만은 아닙니다. 미국 국립수면재단에서도 권장하는 자세이기도 합니다. 또한 예일대 신경과 전문의이고 수면 전문가이자 하지불안증후군 프로그램의 책임자인 브라이언 쿠 박사는 잠을 자기에 가장 좋은 자세는 옆으로 누워 자는 것
무호흡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옆으로 누워 자는 것은 허리 통증 완화뿐 아니라 위산 역류나 수면 무호흡 방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바로 이 자세입니다. 자, 이렇게 옆으로 누우시는데요. 옆으로 누울 때 이 베개는요, 원래 베시는 베개보다는 좀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베개를 좀 접으시는 것도 괜찮고요. 아예 너무 높은 베개를 베게 되면은 반듯하게 누울 때 또 뒤척이다가 반듯하게 누우시면 이게 불편하시니까 베개를 접는 걸 가장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 무릎 밑에다가 반드시 베개를 하나 받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바디필로우라고 해서 산모들이 많이 쓰잖아요. 전체적으로 긴 베개를 팔도 안고 다리도 안고 이렇게 주무시는 게 가장 적합합니다. 다리는 앞으로 좀 이렇게 굽히시고요. 그래서 다리 밑에 베개를 받치고 옆으로 이렇게 팔도 받칠 수 있으면 더 좋거든요. 그래서 바디필로우 같은 거를 이용하시는 걸 좀 더 추천드리고요. 옛날 우리 양반들이 쓰던 물건 중에 죽부인이라는 게 있어요. 죽부인이라는 물건은 옆으로 눕지 않으면 사실 쓸 일이 별로 없는 거거든요. 그만큼 옛날 사람들이 사실은 옆으로 눕는 걸 선호했다는 거에 반증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누워 잔다라고 하면 바로 눕는 자세를 먼저 생각하시게 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반듯하게 누워 잘 것이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척추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180여 명을 조사한 결과 똑바로 누워 자는 사람은 겨우 24%에 불과했고 옆으로 누워 자는 경우가 37%, 엎드려서 자는 사람은 10명 중에 1명꼴이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반듯하게 누워 자는 것은 아닌 셈입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요. 이렇게 반듯하게 눕는 것이 더 편하시다면 무릎 밑에 큰 베개를 하나 받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반듯하게 누우실 때는요, 이렇게 다리 밑에다가 베개를 괴는 건데요, 이 베개는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더 높아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리가 살짝 올라올 정도, 이 정도로 괴 주시고요. 그래서 허리가 땅에 착 붙는 정도면 가장 좋습니다. 대부분의 요통 환자들은 허벅지 뒷면, 즉 햄스트링의 긴장이 높아져 있습니다. 무릎 밑에 베개를 받치시게 되면 햄스트링 긴장도가 낮아지고 이는 곧 허리 근육의 긴장도 완화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허리 통증을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무릎 밑 베개만 해도 잠자리는 상당히 편해집니다. 하지만 이래도 불편하시다면 두 번째로 허리 밑 공간에 얇게 수건을 좀 받쳐주세요. 사람마다 허리에 만곡이 조금 더 크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 다리 내리면요, 오히려 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수건을요, 아주 얇게, 오히려 너무 높은 것보다는요, 얇은 게 차라리 낫거든요. 그래서 얇은 거 대보시고 조금 불편하다 싶으면 살짝 더 접으면 되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요통이 있으신 분들은요, 사실 이 허리에 이걸 받치면요 더 불편하실 수가 있어요. 만곡이 크신 분들을 위한 거니까요. 그냥 다리 밑에 베개를 괜다 정도, 이랬는데 뭔가 불편하다 그러면 수건을 한 장 허리 밑에 받친다 정도. 허리에 커브 자체가 크신 분들은 이렇게 얇게 받쳐주시는 허리 베개로 안정감을 좀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옆으로 누워 자는 것은 요통 이외에도 수면 무호흡 그리고 위산 역류를 줄여주는 등 이점이 많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너무 낮은 베개를 베게 되면 어깨가 라운드 되거나 목에 불편감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죠. 이거를 방지하려면 옆으로 누울 때 베개를 접어서 좀 높게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너무 지속적으로 옆으로만 자게 되면 허리에 있는 장요근이라는 근육이 단축될 수가 있습니다. 이 장요근이라는 근육이 단축이 되게 되면 한 자리에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 허리가 꾸부정하게 안 펴지는 느낌을 느끼시게 되죠. 그래서 한참 한 자세로 앉았다가 일어나려면 허리를 팡팡팡 치거나 아니면 막 좌우로 좀 흔들어야 이렇게 허리가 펴지는 느낌을 느끼거나 하실 수가 있죠. 때문에 옆으로 누워 자기를 하시는 분들은요, 아침에 장요근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꼭 옆으로 누워 자서만이 아니라도 아침에 몸 자체가 굳어져 있을 때는 곧바로 움직이는 것보다 조금 움직이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요, 자동차의 예열 과정과 비슷합니다. 약간의 워밍업은 전신에 활력을 주죠. 옆으로 누워서 주무시는 것의 장점이 상당히 많지만 단점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거는 이 너무나 꾸부정하게 이렇게 굽힌 자세를 오래 하게 되면 대요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조금은 수축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수축되면 앉았다가 일어날 때 허리가 좀 잘 안 펴지는 느낌 겪으실 수 있거든요. 꼭 옆으로 누워서 주무시는 분이 아니래도 오래 앉았다 일어날 때 잘 안 펴지는 느낌이 있으시다 그러면 이 스트레칭 해주시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자, 아침에 일어나셔서요,
한쪽 다리를 쫙 90도 기마 자세 하시고요. 이쪽 다리를 뒤로 무릎 굽히지 마시고요. 다리를 쭉 펴시는 거예요. 그리고 허리를 쫙 앞으로 밀듯이 이렇게 젖히면서 밀어주시는 겁니다. 이거 아니고요. 쫙 밀어주시는 거 쭉 밀어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정도 하면 됩니다. 옆으로 누워 자기 혹은 반듯하게 누워 자기 모두 좋습니다. 하지만 수면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서 반대하는 자세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엎드려 자기입니다. 엎드려서 자게 되면 복압이 높아지고 얼굴을 한쪽으로 돌리면서 자야 되기 때문에 경추, 요추, 모든 척추에 무리가 가게 됩니다. 엎드려 자야만 잠이 온다는 분들도 가끔은 제가 보게 되거든요. 하지만 척추 건강에는 썩 좋은 자세라고 하긴 힘들어 보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3분의 1을 잠을 자며 보냅니다.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낮에 열심히 땀 흘려 운동하고 잘 먹으면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상당히 긴 시간을 잠을 자면서 내 몸 스스로 치료하는 물질들을 분비하는 것이 또 우리의 몸입니다. 2007년 세계보건기구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야간 근무를 EA급 발암물질로 정했다고 하죠. 밤에 제대로 못 자는 것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암만큼 위험합니다. 제대로 잘 잔 꿀잠이 미치는 영향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연구라고 바꾸어서 이야기할 수도 있을 듯합니다. 요통이 있으시다면 무릎 밑에 베개를 넣고 혹은 바디필로우를 이용해서 옆으로 주무셔 보세요. 좀 편안하게 주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누웠더니 더 불편하다? 그러면 반듯하게 누우셔서 무릎 밑에 베개를 좀 넣어보세요. 이것 또한 좋은 방법입니다. 자는 자세에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 체형이 다르고 통증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죠. 다만 이렇게 몇 가지 수면 자세에 대한 지식이 있으시다면 본인에게 가장 편한 수면 자세를 찾아가시는데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오늘 밤 뒤척임 없이 깊이 주무실 수 있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더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편한 밤 되십시오. 통증요정 김학조입니다. 감사합니다.